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덤 맥케이 감독의 2016년작 빅쇼트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 일단 기본적인 줄거리 또 배경 설명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의 감상평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가 애덤 맥케이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 감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일단 이분의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그런 세계관을 떠나서 일단 매우 재능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분은 일단 미국의 그 SNL 작가,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SNL 작가 출신이시고, 빅쇼트 이후에 이제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그 딕 체니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 바이스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요 작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영화인가요? 영화예요. 이것도 크리스탄 베일이 딕 체니로 나오는. 재밌겠다.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속초에서 같이 봤었던 돈 룩업도 뭐 최근작인데 이게 이분 영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이 뭐 전부 연출을 한 건 아니지만 제작 책임자로 참여한 작품 중에 그 HBO 드라마인데 석세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제가 상당히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인데 웨이브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시즌 4까지 해서 완결이 됐는데 시즌 4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 자막이 아직 안 돼서. 근데 뭐 시즌 1, 2 아마 한 3 정도까지 웨이브에 올라와 있을 텐데 저는 이 작품 강추입니다. 진짜. 뭐 어떤 형태의 드라마입니까? 이게 미국의 재벌가 이야기예요. 상속자들이구나. 네, 일종의 그런 건데 미국의 재벌가의 그 재벌가 총수 아빠가 할아버지가 있고 이 아빠와의 관계를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연합도 하고 하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거든요. 막 이제 큰 아들을 중심으로 물론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 큰 아들로 나오는 배우가 지금 뭐 상도 엄청 많이 받고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빅쇼트에도 나와요. 빅쇼트에도 나오는 그 배우가 똑같이 이제 연기를 하고 근데 음악도 너무 좋고, 이 영화에 그 이제 빅쇼트 음악 하신 분이 석세션도 음악을 하셨는데 요 드라마 석세션이 저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인생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또 많이 얘기했던 거. 그 작품 뭐였죠? 안투라지 말씀하신 거. 앙투라지인가? 네, 안투라지 그 미국 드라마. 그것도 HBO인데 제가 HBO 드라마를 좀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HBO가 도파민 수치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HBO 드라마는 HBO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맞아요. HBO 드라마 재밌어요. 근데 정작 저는 왕좌의 게임은 또 안 봤어. 그래요? 근데 그 다 보는 건 또 안 보고 제가 20대 때 그 앙투라지라는 드라마를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그건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오바마 대통령도 막 추천하고 막 이런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석세션이 이제 30대 이후에는 진짜 그 정도의 충격을 준 작품이 없었을 정도로 인간의 그런 심리와 제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석세션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큰아들 캐릭터가 아빠한테 막 닦이고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껌 한 통을 훔쳐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장면. 요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재벌가가 거의 뭐 아들이긴 해도 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산, 그냥 자영업자에게 그냥 심술 맞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장면들이 되게 그려지고 있는 뭔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하지만 뭔가 인간의 그런 괴팍한 심리를 좀 추적하고 있는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 작품 얘기도 너무 길긴 했는데. 아니에요. 재밌겠네요. 감동 얘기부터 드린 이유가 어려운 내용을 저는 참 너무 잘 풀었다. 맞아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가 비교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을 제가 좀 깎아내리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화보다 늦게 나온 한국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있었죠. 우리나라 IMF 이제 들어가고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비슷한 컨셉이죠. 비슷한 컨셉인데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빅숏이랑 국가부도의 날을 나란히 놓으면 요게 사실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 영화 만드는 어떤 작법의 차이를 상당히 저는 좀 약간 적나라할 정도로 네, 알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인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빅숏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감정평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나눠보긴 했는데 네. 혹시 뭐 조세프님 좀 더 생각나는 내용이나 뭐 혹시 뭐 생각나는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원우 씨가 지난 에피소드 때 네.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요즘 세상에는 흔히 얘기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역시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네네네.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현금을 쓰거나 카드를 사용할 때, 네. 즉 지출의 행위로 보이는 거는 오프라인 같은 개념인데 네네. 실제로 우리의 자산이나 뭐 투자하는 부분들은 내가 체감되지 않거든요. 내 현실에서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 사실 훨씬 더 큰 영역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체감하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쇼트란 영화가 되게 저는 잘 만들었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특정돼서 잡히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영역을 우리의 구체화된 영역으로 텐저블하게 인텐저블한 영역을 갖고 왔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이거 관심을 안 가지면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소위 말하는 개미들에게 그리고 잠재적 개미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어. 들어와야 해. 네. 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아서 네. 저 같은 잠재적 개미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세계관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네, 부분도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원우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투자를 뭐 원우 씨도 하시고 네네네.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때 원우 씨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쪽이에요? 아, 저 개인적으로요? 네. 일단은 이 답변을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밝혀두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경제부 증권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단 기자라는 점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제부 기자랑 전문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경제부 기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고 항상 들으셔야 되고 저도 제가 이쪽에서 뭐 언론계 말석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전문가 포지션으로 사실 말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요새는 이제 담아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경각심은 된다. 필요하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드리는 말씀조차도 아니고 그냥 저의 한 마리의 개미로서 조차도 얘기를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따르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에 영향을 준 분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그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한 얘기를 저는 기본 틀로 삼고 있긴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이분이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90%는 안정적으로 하고 10%는 개 위험한 거에 담아라. 그렇게 해서 그 10%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일종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렇죠. 90%는 삼성전자를 담고 10%는 비트코인을 담으세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네요. 근데 뭐 비트코인보다도 더 심한 막 잡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도지코인. 그 10악연 있는 그런 거 해. 막 그게 왜냐면 그 1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인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서 그런 안정형과 위험형이 있다고 할 때 어중간한 거에 한 60% 정도 위험한 거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한 번씩 이제 훅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그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조세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투자를 되게 잘 못하고요. 제 잔고를 저도 못해요. 굉장히 뭐 마이너스가 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유는 되게 쫄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투자 고수들은 전부 다 쫄보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투자 고수가 아니라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투자 고수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 성향인 거죠. 지향점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득 공격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정말로 위험을 부담하는 성향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잃을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쵸. 공격적으로 못 나가는 건데 그쵸.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못 볼 것까지도 자기가 잃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그 포모라고 하죠. 예, 그런가요? 전 그 용어 자체는 몰랐는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뭐 마이클 버리를 비롯해서 영화에 있는 주축 멤버들은 정말 전사의 심장을 갖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야수의 심장이 진짜. 근데 찐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세계 시황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몇 백억, 몇 천억의 돈을 지금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쵸.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저걸 어떻게 저 야수의 심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 사람들은 단지 공격적 투자라는 범위로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저 사람들 너무 무모하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일부 유형의 소위 말해서 공격적 투자라고 적극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가 벌게 되는 그 이익까지도 그게 당연히 자신의 마진으로 갖고 오고 그걸 못 벌면 그 기회비용 자체가 다 손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면서 내가 저 시점이 되면 내가 마이클 버리라면 정말 나는 저기다 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그냥 자기는 막 뭐 엄청난 도전을 하고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영화는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눈이 있으면 봐 저렇게 안 되겠나라고 하는 느낌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험 추구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에 되게 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리 차면 기울고 이게 내가 정상이야. 야 니네가 이상한 거야. 너네들 지금 완전히 되게 위험한 그 어떤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물론 그런 마이클 버리조차도 막 나중에는 너무 쫄려서 막 드럼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그야말로 어떤 야수의 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포지션이기는 했겠죠.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포모라는 얘기 잠깐 했는데 그 포모가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걸 Fear of Missing Out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돼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매일 주말에 막 불안해.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안 여니까 약간 중독 증세인 거예요.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면 뭐든지 일단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만 빼놓고 다들 돈 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쵸.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건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실은 시장이 쭉 하락을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저희 방송 녹음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8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 사실은. 8일 동안은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 건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뭘 사야 되지를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특별한 원칙이나 중심 없이 찾아다니는 그거를 단순한 위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중독 증세, 도파민 중독에 오히려 가까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재밌는 관점이네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놀라웠던 지점이 제작비가 5천만 불 들었대요. 근데 제작비가 5천만 불인데 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냥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저의 뇌피셜인데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워낙 너무나 미국에서 2008년에 있었던 일이라 아주 근시대의 일이라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1929년에 미국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거의 그 급이죠. 그 급의 일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랑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급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급의 일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약간 염가봉사를 한 게 아닐까. 적어도 대중들이 이런 일종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걸로 좀 모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뇌피셜로. 왜냐면 도저히 5천만 불에
모일 수 있는 배우들의 캐스팅이 아니지 않나. 물론 5천만 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기라성 굉장히 같은 큰 돈이지만 배우들 다 모으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례가 돈룩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룩업도 막 맞아요. 엄청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염가봉사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전 애덤 맥케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싸인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님 정도면 많은 한국의 배우들이 염가봉사를 하실 수 있겠죠. 나오죠. 네, 제가 감사하죠. 출연 자체가 영광. 자막에 이름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전자로 말씀드렸던 뭐 공익적 요소에 네네. 대한 배우들의 메시지 그리고 본인들의 재능 기부 이런 형태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전자로 좀 해석하고 좀 바라본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정우성 씨가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우성 씨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비슷한 얘기를 하신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영화 어렵다고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정우성 씨가 자기는 촬영 가서도 시간 나고 하면 자기가 돈 내고 티켓 끊어가지고 한국 영화 보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물론 뭐 모든 영화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저 말이 진짜라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저도 되게 멋있게 들었어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어른의 역할 아닌가. 일종의 직업윤리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다. 그렇죠. 그냥 봐주고 이제 좀 돌아가신 이성균 씨도 사실은 뭐 그런 미담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배우들 좀 캐스팅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뭐 정치적으로 뭐 좌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거는 영화라고 하는 그 업계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되게 무게가 실리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남녀 평등을 부르짖기는 굉장히 멋있지만 명절에 설거지를 먼저 해주긴 되게 어렵다라는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분이 썼던 글이 전 생각이 나는데 정우성 씨의 행동이 딱 그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막 선언하는 거는 멋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비판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비는 시간에 한국 영화 가서 내가 티켓팅해서 본다는 건 전 그게 진짜 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멋있다. 그렇죠. 저도 진짜 얼굴만 잘생긴 형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약간 맨 오브 액션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배우들도 뭐 브래드 피트면, 물론 브래드 피트는 이 이제 빅숏의 영화 제작사가 플랜 B라고 하는 이제 그걸 투자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렇게 교육 목적이나 뭐 공익 목적이나 브래드 피트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애덤 맥케이 쪽으로 좀 이렇게 트렌드가 몰리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상 받을 확률이 높은 영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내막까지는 저희가 주제 의식도 그렇고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 쫙 모여주는 바람에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또 그 빅쇼트 관련해서 어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좀 이제 영화 안과 밖을 좀 넘나들면서 저희가 뭐 이제 마이클 버리 얘기도 좀 나눠봐도 좋고 뭐 또 우리나라 얘기도 나눠봐도 좋고 준비한 얘기는 많은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해도 좋아요. 한번 다음 시간에 쭉 한번 나눠보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